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제 세 번째 절로서 왜 경제학자들 간에는 견해가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조지 버나드 쇼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을 드러눕혀서 일렬로 쫙 이어본다면 그들은 결론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라고 보면은요, 또 레이건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경제학자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답변은 3,000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왜 경제학자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거기에는 이게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뭘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맹큐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과학적 판단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또 현실과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적 판단의 차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예,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세기 전에 과학자들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당연하지만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거기 지금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아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등등등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과학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더 의견들이 정반합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경제학자들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어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 밝혀야 할 진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네요. 또 제시된 이론의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경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세금을 텍스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때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대상이 세원을 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려야 되니 아니면은 소비에다가 때려야 되니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소득세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텍스 베이스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보다는 소비에다 과세를 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비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안 하게 되겠죠?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다 하게 됩니까?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면 그거를 피하려고 저축을 하게 될 거니까 이 저축이 자본 축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될 거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비에 과세를 해봤자 그닥 저축은 증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소비세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에 과세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축이 증가할 거야. 이렇게 증가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닥 저축이 텍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얼마나 요 저축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 민감성, 탄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텍스가 과연 무엇인가, 바람직한 조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치관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한 연장선상에서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동네 온물에 같은 분량의 물을 길어다 쓰는데 온물 관리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걷어요. 근데 피터라는 애는 15만 달러 소득인데 거기서 세금을 10%, 1만 5천 달러의 세금을 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폴라는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 6천 달러인 20% 세금을 낸대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소득이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만 달러 그냥 아니면 소득이 그래요. 15만 달러라고 합시다. 15만 달러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고 있습니까? 하면
세금을 10% 내서 1.5만 달러의 세금을 낸다라고 할게요. 달러의 텍스를 내요. 그러니까 한 10%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A가 아니라 B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B는 소득이 예, 2배입니다. 거기 보니까 3만 달러, 15만 달러, 3만 달러의 소득을 내고요.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이 중에 6천 달러를 20% 세금을 내요. 텍스를 6천 달러를 세금을 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0%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얘가 1.5달러로 많이 내고 있는데 얘는 고소득자인데 10%고 얘는 저소득자인데 20%네? 야, 이거 공정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A라는 그 B라는 폴라라는 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든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 배우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A가 소득이 높긴 한데 이 A가 소득이 높은 게 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근로소득이 높은 건지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은 거지 소득의 원천은 또 어디에 기인한 건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과연 어떤 텍스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공평한가? 공평한가? 아니면 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세금이라는 폭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과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효율적인가? 자,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공평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텍스를 부과할 때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까? 여기 또 나왔죠. 바람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경작의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A와 B 중에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가는 여기 나와 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과 또 현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거에 대해서 동의를 제대로 동의하십니까? 라고 할 때요. 예, 거기 좀 지울게요. 자, 거기 보시면 2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사실 비슷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경제 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과 비해서는요, 나름대로 공유하는 공감대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을 보니까 1번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의 수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수요 공급에서 얘기할 겁니다. 퀄리티,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93%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떨어뜨리고요.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수량과 어떤 품질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다음 두 번째, 어떤 관세라든가 수입에 대한 수량 할당인 쿼터를 부과하게 되면 자,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라든가 쿼터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경제적 후생이 낮아진다. 이것도 거의 90%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경제적인 후생이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군요. 또 세 번째,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가 있는데 환율 제도 중에서는 변동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보다는 조금 더 환율제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 유효한 국제통화체제다. 이 90% 이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90% 이상이고요. 밑에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쫙 있는데 한 14번째 볼까요? 소득 재분배는 미국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83%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평성을, 형평성을 위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거는 필요해.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것이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거의 80%가 오케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요. 나중에 볼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근데 실시를 했더니 오히려 거기 보시면 진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숙련도가 또 떨어지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거기 보시면은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젊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위해서 사실을 하는 걸 수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거의 80%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1페이지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주택 공급의 원활한 공급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다. 시장에 대해서 반시장적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라든가 네거티브한 충격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다른 방법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줄 수많은 도시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충격을 무시하고 가격 상한제 같은 거기 가격 상한선인 가격 통제를 한다거나 최저임금제 또는 더 나가서 밑에 무역 제한을 하는 관세라든가 쿼터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어떤 정책 조언을 무시하고 현실에 이런 것들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훈련과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실증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 규제, 관세 규제 또는 최저임금제 이런 가격 규제가 경제에 미친 효과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훈련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데는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의 그냥 경제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일반 대중들에게 거기 나와 있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들 설명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에도 보시면 위에 나와 있죠.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입장권에 대해서 재판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비자들에게 불리할까? 경제학자는 맞아요. 불리합니다. 재판매 규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보면 맨 마지막 제줄을 보면 정부는 입장권의 재판매, 안표 행위를 이렇게 규제하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아니에요. 재판매를 해야지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가격의 원리에 가격에 그 모든 것들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호나울두인가? 뭐 이렇게 뭐 축구 경기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다른 것들은 포기해서라도 그 축구 경기는 보겠어. 그래서 밥을 굶고 티켓을 비싸게 샀어. 그래서 안표상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이게 노쇼를 해가지고 막 많은 빈축을 산 경우가 있죠. 마스크 같은 경우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가격이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이렇게 되면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는데 그걸 만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반 가격에 팔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다 지하로 숨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그게 옥죄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시장에 어떤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가격을 오히려 통제하지 않고 허용할수록 좀 더 많은 또 공급, 이게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해가지고 케인즈가 이런 충고를 했대요. 뭐라고 됐습니까? 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는 거기 보시면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급 철학이나 순수 과학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가? 쉬운 학문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쉬운 학문, 그거에 비해서는 쉽긴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맞아요.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소양을 갖추는 데는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도 맨큐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의 뷰 포인트를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경제학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기는 또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희귀한 재능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또 많이 쓰니까 수학자이면서 또 수학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학만 잘하면 그 수학은 또 알파고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뛰어난 어떤 역사학자로서 또 뛰어난 또 정치가로서 뛰어난 철학자로서 그러한 많은 어떤 언어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수학적 기호를 이해한 거를 말로 쉽게 또 풀었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특수한 현상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구상과 추상과 같은 사고의 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줄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과거의 관점에서 또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속성이라든가 제도의 전반적인 얘기까지는 우리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예술가처럼 또 멋있게 끝났네요. 예술가처럼 약간 청렴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치가처럼 현실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경제학자로서는 사실 하려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미국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가 대학 졸업식에 대해서 축하 연설할 때요,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울한 과학이라고요, 전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몇 가지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봅시다. 아니,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의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경제학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모르면 우리가 뭐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경력의 사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사회에 진입을 할 때는요, 무수히 많은 입사 동기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해요. 이때는 뭐 경제학이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경력의 사다리라 해가지고 경력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또 최높은 이 끝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매 순간 직면하는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경력의 사다리 측면에서는, 경력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경제학은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업의 네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보다 더 적합한 전공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원, 최고 경영자, CEO 이런 거 할 때는 경제학이 최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많은 자격증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경제학을 최고로 꼭 이렇게 필요한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할 수 있는데 그 골치 아픈 것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제 얘기보다 여기 있는 이분의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장담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이 경작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아담 스미스, 우리도 좀 봤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역할을 봤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쵸?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조직하지 않아도 시장의 기능이 바로 자생적인 질서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자생적인, 자발적인 어떤 질서 측면에서 이렇게 저절로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체, 국가, 나라 전체의 부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부가 축적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지혜 배웠었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야, 이 거위의 배를 갈라라, 그렇게 되면은 황금을 많이 한 번에 취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게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칼럼 보시면, 경작을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공부하면 잘못된 생각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기 보시면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논쟁에서 소위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오류, 이렇게 합니다. 유리창의 법칙, 오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어떤 꼬맹이가 벽돌로 10대 불량배가 빵집 유리창을 벽돌로 깨트렸어.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유리창을 벽돌로 이렇게 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하면서 했더니, 그 10대 불량 학생이, 불량배인가? 10대 불량배가 나름 논리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저기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이 어째 이래 하고 있을 때 개탄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뭔가 들어봤더니, 여러분, 제가요 유리창을 깼네요. 그러다 보니까 빵집 사장님은 유리창을 갈아 끼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되니까 유리창 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유리창 수리업자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걸로 다시 누군가의 빵을 사 먹거나 딴 데 소비하게 되고, 그러한 연쇄적인 자기가 좋은 어떤 충격을 가하게 된 거니까 자기는 절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런 깨진 유리창의 충격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약간 궤변 아닌 궤변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이러한 충격으로 경제가 호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와 같은 10대 불량배 같은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작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작 전공자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잠깐만, 네 얘기 틀렸어. 왜? 거기 보니까 유리창이 만약에 안 깨졌으면 그 유리창 수리비 대신에 그 빵집 사장님은 뭐예요? 어디다 돈을 씁니까? 맞아요. 새로운 양복을 사 입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양복 주인이 오히려 소득을 얻게 되면서 또 다른 소비를 하니까 경제 연쇄 반응 법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나은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유리창을 깨버렸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돈을 이쪽으로 가게 한 것뿐이지 추가적으로 뭔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밌네요. 세 번째 칼럼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깨진 유리창의 오류는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유지가 정책 목표가 될 때 나는 일자리 통계의 오류다.
거기 하나 밑줄 치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일자리를 거기 보시면은 진정한 발전이 일자리 파괴로부터 온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한 20, 30년, 40, 50년 전에도 미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농업에 이제 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 인구가 미국도 3%밖에 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게 농업 부분에서 어떤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의 일자리가 파괴가 되었지만 그게 농민들의 일자리를 파괴해서 농민들이 갈 데가 없도록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민들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있고 컴퓨터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도사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몇 개인가 세지 말고 모든 일자리가 다 중요한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기 보시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부수거나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보호무역론자가 돼가지고 뉴욕 시내에 바나나를 재배하자 이렇게 하지를 말기 바란다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은 좀 더 남들과 다른 또 세상을 바라보는 한층 높은 어떤 견해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층 높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내려다보고 판단할 때 좀 더 바람직한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경제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